안녕하세요. 이제 곧 50대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최근 저는 그 어떤 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찾게 되면서 말이죠. 평범한 회사 직원인 제가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잃어버린 형제를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의 이야기가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바쁘신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젖먹이 시절을 벗어나고부터는 쭉 조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던 것 같네요. 10살 때까지 말이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가깝고 의지할 만한 친구, 쌍둥이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형은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절친이었어요. 밥을 먹든 학교를 가든 놀러를 가든 저와 형은 언제나 함께였죠. 저희 형제는 얼굴까지 쏙 빼닮아 있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반면 형은 씩씩하고 가끔은 욱하기도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형은 항상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어릴 때 학교에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저와 형을 놀리는 아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매우 속상했지만 속상한 마음을 차마 티내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꾹 억누르곤 했죠.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저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너네 지금 내 동생 놀렸어?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저희 형제는 쌍둥이라는 이유로 학교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네 집에는 거울도 필요 없다며? 서로 얼굴 보면 되니까 와 같은 1차원적인 놀림에도 매우 속상해하곤 했는데요. 저희 형은 제가 속상해하면 할수록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감히 너네가 내 동생을 속상하게 해? 와 같은 심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 형은 내심 저의 보호자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것 같네요. 형은 늘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그러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고작 국민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꼬맹이가 어디서 뭘 보고 왔길래 이런 말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만 그때 저와 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의 이런 말에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도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우리보다 나이 많잖아 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형은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돌봐드려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진 않으셔. 대신 두 분은 바쁘니까 우리한테 신경 쓸 일 없도록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해야 해 라고 대답했죠. 참 다시 생각해도 귀여우면서도 웃기네요.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어린 형은 가끔 듣는 장남, 장손이라는 말에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타지 않는 아이로 부모님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죠. 물론 저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사람은 바로 형이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날에 태어나서 나이도 같은데 저는 한 번도 형을 동갑내기 친구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형을 저보다 서너 살 더 많게 느꼈고 형은 저에게 하늘 같은 존재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형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저와 형을 직접 데리고 서울에 가시는 날이었어요. 대체 왜 그날따라 터미널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마 시골장이 열리는 날이라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렸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복잡한 탓에 저와 형은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머니는 표를 끊으러 가시며 저와 형을 자리에 앉혀두셨고
저희 형제는 얌전히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이 다가오시는 게 보였어요. 형은 그 어르신을 보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비켜드렸죠. 거동이 불편했던 어르신은 형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힘겹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옆에 앉아있는 저와 형이 쌍둥이인 게 신기하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른은 어디 가고 둘이서만 있는지, 누가 형인지,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과 같은 이야기였죠. 일어나 있던 형은 제 의자 끄트머리에 자리가 남아 걸터 앉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르신은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쌍둥이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재미있어서 어르신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던 중 고개를 들려 형 쪽을 보았는데 형이 자리에 없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도 형이 보이지 않더군요. 아까 언뜻 할머니 찾고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르신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서 제대로 듣지 않은 게 화근이었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는 중에 멀리서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와 형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주변에는 형이 없었어요. 용수는 어딨냐? 할머니의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형이 할머니 찾으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보였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삽시간에 변하셨어요. 아무리 어린 저라도 뭔가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변하자 제 마음도 덩달아 쿵 가라앉아 버렸죠. 언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제 손을 낚아채듯이 잡고 터미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애가 없어졌나 보네. 어떻게 생긴 애유? 키는? 옷은 뭘 입고 있었어? 와 같은 이야기와 질문에 대답을 해대며 형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 복잡한 곳에서 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터미널은 시장과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형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똑같았죠. 게다가 그날엔 유독 어른을 따라 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 아이 내가 본 것 같은데? 저기 골목 귀퉁이 돌아서 첫 번째 집 가봐요. 라는 말에 헐레벌떡 뛰어가면 형과 비슷한 옷을 입었을 뿐 전혀 다른 아이가 앉아있곤 했죠. 그렇게 여러 번 허탕을 치고 나니 해는 뉘역뉘역 지고 있었고 복잡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저의 마음 한편에는 형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슈퍼맨 같은 형이 설마 길을 잃었을 리 없다는 믿음이었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셔서 혹시 집으로 갔을지도 모르니 집으로 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듯이 형은 없었어요. 형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할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시며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고는 안 된다며 할아버지를 막아서셨죠. 애를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을도 크지 않으니 사람들이랑 같이 찾다 보면 금방 찾을 것이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킨 할머니는 그렇게 3일 내내 형을 찾아다니셨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니 제 마음속에 있던 형을 향한 믿음도 점점 흐려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형이 길을 잃은 거라면 어떻게 하지? 이젠 형을 못 보는 건가? 라는 마음과 동시에 아냐, 그래도 형인데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존재했죠.
하지만 형은 애타게 찾는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형을 결국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부모님에게 형의 실종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리기 두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그 사이에 두 분은 제가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기도 하셨죠. 형의 실종 사실을 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어요. 그 길로 곧장 내려온 부모님은 도대체 왜 당시에 바로 알리지 않았냐며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두 분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시간을 이렇게 버리셨냐고요? 아직도 쓰러질 듯이 악소리를 치는 어머니의 비명 같은 분노가 귀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며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죄인처럼 앉아 계셨어요. 형이 없어졌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야 했던 게 맞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된 이후 생이별의 전말을 알아보니 초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은 그런 조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순수하게 사신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마 말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이나 소가리를 했겠냐면서 말이죠. 어쨌든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미 말씀드린 결말처럼 형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흔적이 점점 옅어지자 결국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저는 형의 실종 직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려오시는 내내 진작에 데려왔었어야 해. 진작에.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죠. 이후에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만 깜빡깜빡 거리시다가 갑자기 엉엉 울며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형의 인상착의를 묻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우리 아들 키는 허리만 하고 앞머리는 눈썹까지 깎았고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리 없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머니를 향해 소금을 뿌리기도 했어요. 저의 일은 어머니 뒤를 쫓아가서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형처럼 철이 일찍 들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형은 저희가 부모님을 돌봐드릴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신발조차 신지 않고 뛰쳐나가 생채기가 가득한 어머니의 발을 털어드리고 씻겨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있자면 형에 대한 미움이 왈칵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안 챙겨도 된다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형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사실 저의 이 마음은 형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형이 보고 싶은데, 형이랑 함께 모래장난도 치고 싶은데, 형이 도통 나타나질 않으니 형이 보고 싶은 마음이 원망으로 표출된 것이죠. 어머니는 하루하루 말라가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어머니 목까지 일하랴, 형을 찾느랴,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셨죠. 그래서 저는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집안일이 점점 늘어났을 때, 그래서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가 나머지 집안일을 안 하셔도 됐을 때, 그때 저의 어머니는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형을 찾는 걸 그만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함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랬던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어머니의 빈소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여전히 저에게 쓰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현아,
네, 아버지. 텅 빈 빈소에 앉아 홀로 소주잔을 채우시던 아버지는 어느덧 12살이 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아보자. 저는 아버지의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형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를 슈퍼맨처럼 지켜줬던 형처럼 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저보다 똑똑해 보였던 형을 닮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깔끔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며 매일 교복을 다렸고, 공부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도 먼지 한 톨 없이 집 청소를 해야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셨어요. 형과 어머니를 잃은 후 기울었던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예전에 비해 곱절이나 더 노력하셔야 했죠. 거기다 두 사람이 함께 하던 일을 혼자 하셔야 했으니 아버지는 정말 언제 주무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차마 연락하지 못하셨고, 아버지도 굳이 먼저 두 분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 형을 잃어버렸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게 힘드셨던 것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와 형을 첫손주라고 굉장히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죄책감과 미안함 기타 등등의 감정으로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찾아간 건 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두 분을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절 보신 두 분은 한참 동안 서서 저를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 용현이냐? 라고 물으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시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차마 저를 만지지조차 못하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인사를 드린 후 이내 큰 절을 올리자 두 분은 저를 일으키시며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향하는 건지도 모를 사과도 함께였죠.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그 사과가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두 분은 많이 작아져 계셨어요. 그 사이 주름살은 더 깊어졌고 손은 저보다 작아져 있었죠.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수습하러 시골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떠시디? 라고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이 작아지셨던데요. 아버지를 나름 위로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고작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의 이런 대답에 픽 웃으시며 너가 커진 거겠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한참을 조용히 가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너한텐 뭐라고 하시던?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도착하실 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저는 자꾸 눈가를 닦으시는 아버지를 곁눈질로라도 보지 않기 위해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두 분을 나란히 보내드리고 모든 상을 정리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저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주변에 아들 자랑도 하시고 종종 술 약속도 나가시며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시는 것처럼 보였죠.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걱정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아버지는 잘 지내셨습니다. 물론 아들이 본가에 오지 않는 주말이면
항상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신다는 사실은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것이지만요. 저는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관계에도 열심이었다는 뜻이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는 형제가 있어? 이 질문은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맨날 맞으면서 살았다. 나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도 맞는다. 나는 오빠가 있기는 한데 별로 친하질 않다. 나는 형제가 6이나 된다. 나는 외동이라 외롭다. 등등. 외동이든 형제가 많든 적든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라면 할 말이 참 많은 주제였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늘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과거의 기억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는 형제 없어? 라는 질문에 제가 씩 웃기만 하면 친구들은 아, 그럼 외동이야? 라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없다고 할 수도,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의 사정을 아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난감한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니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흐르더군요. 경영학과를 나와서 굴지의 기업에 입사한 저는 실력을 인정받아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었으며, 아내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딸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딸을 무척 예뻐하셨어요. 저에겐 엄한 아버지였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손녀딸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 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풀어지신 모습은 정말 살면서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와 아버지의 상처를 잘 아는 아내는 저희 아버지도 살뜰히 챙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잃었는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볼 겨를이나 있으셨겠어? 라며 손녀를 자주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죠. 여전히 그런 아내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슬슬 정리하던 중이던 최근 저는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죠. 가족과 함께 가기는 애매한 기간이었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아내를 떼어놓고 홀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는 프랑스였어요. 저와는 전혀 그 어떤 연관도 없는 나라였죠. 가끔 업무상 며칠씩 해외를 다니긴 했지만 프랑스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끄럽게도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프랑스에서의 로망 실현이었어요. 바로 프랑스 베이커리에서 갓 나온 바게트 빵 먹기였죠. 40살이 넘어서 무슨 그런 로망이 있냐라고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로망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먹은 프랑스 빵이라서 그런지 괜히 더 맛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빵이지 라며 출장 기간 동안 쥐야장천 특정 베이커리의 빵을 먹어댔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곳은 한인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빵을 사 먹으러 오는 동양인이라니 가게 주인이 신기하게 생각할 만했죠. 한 3주쯤 빵집을 다녔을 때였을까요? 저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건네던 빵집 주인은 저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실례일 수 있는데 혹시 어쩐 일로 여기 온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빵집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어요. 일 때문에 왔어요. 한 2달 정도 있을 건데 벌써 3주나 지났으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런데
이후 이어진 빵집 주인의 질문은 조금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 살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머리를 새로 했다던가, 살이 갑자기 빠졌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머리? 살?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저는 또다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3주 전에 바게트빵 사러 온 날이 프랑스에서의 첫날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빵집 주인의 표정은 혼란스럽다는 듯이 변했습니다. 대체 내 말에 무슨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빵집 주인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갖고 온 크루아상을 주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뭐 어찌됐든 맛있는 크루아상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며 저는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 날도 다름없이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빵집 주인은 달려나오며 미스터 강, 내가 아무래도 도플갱어를 본 것 같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도플갱어요? 네, 도플갱어요. 그 3번 마주치면 죽는다는 그 도플갱어. 갑자기 이 프랑스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지만 일단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싶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서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게에는 아주 가끔 오는 사람이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미스터 강이 사무엘인 줄 알고 왜 갑자기 우리 가게에 자주 오나 싶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착각할 수 있나 싶어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저랑 그렇게 닮았어요? 애초에 사무엘 씨는 프랑스 말을 할 거고 저는 첫날부터 영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영어를 쓰나 싶었죠. 마스크 쓸 때는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빵 먹을 때 마스크 내린 거 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절대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이쯤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동네 주민의 분위기, 입고 다니는 옷, 심지어 언어까지 달라졌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의심조차 못할 정도라니 도대체 얼마나 닮았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처음 가게에 들렸을 때 저를 아는 척했던 가게 주인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죠. 그때는 단순히 프랑스 사람과 영어로 대화한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니요. 혹시라도 둘이 만나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까 아직 말 안 했어요. 가게 주인은 정말 진심으로 도플갱어 괴담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눈을 반짝거리며 자신이 도울 일은 없느냐 묻는 가게 주인에게 저는 그 사람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어요.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때만 해도 이 부탁은 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순간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고 저는 그날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있었던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달려간 것이었죠. 완벽했던 형의 그림자를 따라 살았던 저의 첫 충동적 행동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던 가게 주인은 달려오는 저를 보자마자 위험해요.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당신이 말하는 내 도플갱어가 내 잃어버린 형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나와 똑 닮았다는 사람,
제가 잃어버린 제 쌍둥이 형일 수도 있다고요. 가게 주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저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꼭 해드릴게요. 지금은 급하게 가봐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과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린 형을 찾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가게 주인은 간곡히 부탁하며 내민 저의 명함을 받아들더니 저만 믿으세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무슨 정신으로 앉아 있었는지도 모를 미팅 시간이 끝났고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던 저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소 하나 보내놨어요. 거기로 오세요. 당신 도플갱어 집입니다. 저는 바로 숙소로 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결혼식 당일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 같았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몸에 털이 삐쭉삐쭉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죠. 혹시 진짜 우리 형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한국말은 알까?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서 너무 고생했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이어가던 저는 순간 피가 차게 식는 경험을 했습니다. 형이 아니라면? 그냥 가게 주인이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 못하는 서양인일 뿐이라면? 제가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서양인은 생각보다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구분 못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온몸을 감쌌던 기대감이 바닥을 뚫고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이 먼 땅에. 그것도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형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했죠. 하지만 전화를 울리는 가게 주인의 연락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 저의 도플갱어라는 사무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프랑스어로 잠시 기다리라는 듯한 말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분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과 제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성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로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뭔가 싶어서 멀뚱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 안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대충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얼굴을 궁금해할 것 같아 마스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쪽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왔을 때 저는 드디어 저의 도플갱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주인의 자녀들로 보이는 동서양의 호녀라의 세 명은 입을 떡 벌리며 저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번갈아서 쳐다보았고 그의 아내도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야 할 사무엘 씨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정적을 깬 사람은 사무엘 씨였어요. 그는 저를 향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용현? 네, 제 이름 석자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사무엘 씨. 아니, 저의 형 강용수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저를 그대로 품에 안아 토닥여 주었어요. 한참을 현관에 서서 눈물의 상봉을 하니 슬슬 이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형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바빴고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함께 쓸 일조차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화했다고 했죠.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간간히 썼다고는 하는데 원활한 소통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는 저는 그 사람이 저의 형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저의 이름, 우리가 살던 동네 이름, 어렸을 때 우리가 키웠던 병아리의 이름까지. 사무엘 씨는 저의 형이 맞았어요. 우선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잘 자란 모습으로 내 눈앞에 있다니. 혹시 형이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고생한 건 아닌지 악몽에 시달렸던 제가
끔찍한 악몽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도감이 한바탕 저를 휩쓸고 지나가니 그 다음엔 이렇게 우연히 형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저나 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형의 가족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죠. 가게 주인은 영어가 약한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저와 형의 대화를 하나하나 통역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대단한 우연에 감격했을 때 저는 형에게 대체 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너와 함께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휩쓸려 어딘가로 가게 됐어.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뭐 그렇게 길을 잃은 거지. 사실 나는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나를 금방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오시더라. 그때 나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 모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지. 나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 어른들을 기다리며 나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 버림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알아, 그때는 그랬다는 소리야. 내가 필요 없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돼서 날 찾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던 나였는데 다행히 입양해서 나를 키워주신 분들이 따뜻하게 잘 길러주셨어. 그분들에게 참 감사해. 형이 좋은 분들에게 입양을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형이 한동안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형은 급하게 화제를 전환하려는 듯이 아, 부모님은 잘 지내시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버지는 잘 지내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은 형의 표정은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형수님은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밥부터 먹자며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나누고 저와 형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출장 기간 동안 일과 형을 만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저는 형에게 아버지를 만날 건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형의 대답은 당연하지였죠.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온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며 한동안 심호흡을 하셔야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프랑스로 가려고 하시는 통에 아버지를 말리느라 꽤 수고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프랑스가 가까운 곳은 아니다 보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시국 눈치를 보던 참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형은 영상통화로 첫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을 잡고 서로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형은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은 그 사이에 한국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라는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감격이던지 저와 아내는 아버지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숨죽여야 했습니다. 눈물의 상봉 이후 아버지와 형은 매일마다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똑똑했던 머리 어디 가지 않았는지 형은 한국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덩달아 형의 자식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 아버지를 모시고 프랑스를 가든 프랑스에 있는 형을 초대하든 구체적인 계획을 짜볼 예정입니다. 만약 형이 오게 된다면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께 뵈러 가고 싶습니다. 꼭 그러려고 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포기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행운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진심과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쁜 날이 찾아올 거예요.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벌써 6개월이나 되었네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게요. 저희 아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저와 저희 엄마만 남겨두고 떠나버리셨습니다. 55세의 젊은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가버리셨을까요? 진짜 신이 있는 걸까라는 의심마저 가지게 될 정도로 갑자기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신에게 따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도 경찰관이셨어요. 근무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집으로 모시고 와 식사를 대접하시기도 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 며칠 밤을 재우고 보내기도 하셨죠. 주변에서는 진짜 너희 아빠는 법 없이도 사시겠다. 너무 훌륭하시다. 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그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뒤치다꺼리는 저와 저희 엄마의 몫이었고 사춘기 시절 그 흔한 브랜드 가방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나눌 수 있는데 좀 나누자. 그래도 우리는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잖아. 아빤 우린 현선이가 지금보다 더 크면 아빠를 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라며 절 안고 웃어버리시는 모습에 저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집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아빠를 굉장히 탐탁히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시고 저희 할머니와 재혼을 하시고 낳으신 게 저희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다가 할아버지가 아빠 1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거의 식모 취급받고 사시며 저희 아빠와 눈칫밥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위로 큰아버지 2분, 고모 1분 계시는데 항상 거지 같은 것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라며 굉장히 괴롭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할머니께서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그 집에서 나와 시장통에 작은 가게를 구해 거기서 아빠와 먹고 자며 하셨는데 이복 형제들은 수시로 찾아와 돈도 뺏어가고 했답니다. 어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나와 사셔도 그간에 정이 있는데 용돈은 주실 수 있잖아요. 하며 찾아와서 돈이 없어 못 주면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살림도 들어엎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할머니는 밥 굽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셔서 밥도 먹여서 보내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보고 자란 탓인지 아빠도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서 경찰이 되셨고 실천하며 사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들과 고모는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도 할머니와 아빠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 일쑤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와 결혼할 때도 팔자 좋다며 비아냥거려서 엄마는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 덕에 너희 할머니랑 아빠는 항상 한편이었다. 너희 큰아버지들랑 고모도 너무 어렸고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가끔 아빠한테 간식도 나눠주고 옷도 물려주고 그랬어. 라며 큰아버지들과 고모에게 꾸준히 명절 선물이랑 안부를 챙기며 사셨어요. 그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한 번이 없었지만요.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로 아빠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베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에게 고향 친구분께서 찾아오셨는데 사업 계획서를 내미시며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설명하셨나 봐요. 생전 그런 거에 관심 없으셨는데 그럴싸해 보이신 건지 그 친구를 진짜 믿으셨던 건지 그동안 모아놓으신 모든 돈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빠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모아둔 돈까지 넣었으니까 이거 대박나면 우리 딸 다 가져가. 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던 아빠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빠의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익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연락이 안 되던 친구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떠나 잡기도 힘들게 되어버렸거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시던 엄마도 그때는 좀 속이 상하셨는지, 그러게 송충이가 솔잎이나 먹지 왜 욕심을 부렸어요.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쓰고 살걸. 이라며 아빠에게 원망 섞인 말도 쏟아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술을 안 드시면 잠을 자지 못하셨고, 저와 저희 엄마 얼굴을 잘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손이라도 잡아드릴 걸, 괜찮다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린다고 할 걸 후회만 남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한 2주쯤 후에 퇴근하시던 아빠는 쓰러지셨고, 저와 저희 엄마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엄마는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을 실신하시고 응급실에 누워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빠가 주변에 잘했던 탓인지 조문객들께서 많이 오시고 오셔서 많이 슬퍼해 주셔서 저희 아빠는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장례식 내내 음식도 나르고 상도 치우고 하는 모습을 보자니 아빠가 봤으면 참 좋아했겠다. 얼마나 신나했을까? 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인 전날 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제일 큰아버지는, 재수씨, 이 자식이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알고 있었어? 갚는다 하더니 죽어? 아이고, 나도 빚져서 빌려준 건데 이제 어쩝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화를 내시더군요. 그런 큰아버지의 말에 저와 엄마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더니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이 끝나자 조이군 모두를 큰아버지들과 고모가 챙겨가 버리셨습니다. 내가 일단 이거 가지고 가서 이자만이라도 막아야 하니까 가져갈게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될까 모르겠네. 내가 조만간 다시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요. 라는 말을 남긴 채로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시던 아빠가 빚이라니요. 그것도 엄마 모르게 말이죠. 며칠 뒤 나타난 큰아버지의 손에는 도장까지 찍혀 있는 차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액이 무려 5억이나 되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 애아빠가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 썼대요? 그 사람이 생전 사람들한테 베풀 줄만 알았지. 손이 작은데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라며 저희 엄마가 파르르 떨며 묻자 큰아버지들과 고모들은 기가 막혀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친구한테 투자했나 보지. 사업에 눈 뒤집힌 놈이 뭔들 못하겠어.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아무튼 난 돈 준 죄밖에 없으니까 돈이나 준비해. 아무튼지간에 걷어주고 먹어주면서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아이고, 라며 저와 저희 엄마를 몰아세우더니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집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목돈을 만들어 큰아버지께 드리자고 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어쩌겠니? 저렇게 차용증까지 있는데 우리가 갚아야지. 라고 우시더군요.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하고 엄마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 역시 휴학을 하고 과외며 서빙 알바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엄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집안 살림만 하신 엄마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 다행히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님께서 같이 해보겠냐고 일을 시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아빠가 모셔온 분들 밥해 먹이느라 손도 빠르신 걸 아셨나 봐요. 하지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처음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퉁퉁 부은 손으로 허리며 다리에 파스를 붙이기 바쁘시더라고요. 장례식 때도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엄마께서 응급실에 계실 때 살펴주시고 하던 외갓집 식구들은 저희 이사 소식을 듣고 함께 도와주셨어요. 아빠의 성품을 가장 좋아하시고 존경하신다던 외삼촌도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시긴 했지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외삼촌이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그쪽도 힘들어 하시던 차였거든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이며 땅이며 다 파시고 외삼촌 댁에서 지내시고 계셨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이럴까봐 내가 경찰한테 시집 보낸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 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두세 번 오셨을까요? 알바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할머니랑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특히나 버거워하며 힘들어하시며 우시길래 진정시켜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애미가 벅이 없나 보다 새끼들이 다 하나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며 통곡을 하시더니 이내 실신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서둘러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모셨지만 그 길로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외할머니까지 이르신 엄마는 웃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눈물만 훔치셨어요. 저 스스로도 점차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아빠는 왜 빚까지 졌을까? 라며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매달 돈 받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전화해서 이번 달에는 얼마 줄 거야? 이런 식이면 내가 너무 곤란해. 경찰이었으니까 연금 나올 거 아니야. 그것까지 해서 얼른 보내요. 아직도 3억이 넘게 남았잖아. 라며 독촉을 하더군요. 아무리 돈이 중한 세상이지만 아무리 우리 아빠가 이복 동생이라지만 너무하다고 느껴져 큰아버지가 더 싫어지더군요. 그런데다가 고모라는 여자는 저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빠가 그동안 다른 데다가 살림 차린 거 아니냐? 아님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 쓰겠니? 너희 엄마 쓰러질까봐 내가 거기다는 말 못하고 너한테 얘기한다. 하긴 시도둑질은 못하지.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애새 딸린 남자한테 시집 올 때는 보통이었겠니? 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꺼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 생각에 별말도 못하고 울분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며 잠이 들기도 하고 하루는 그저 멍하게 앉아있다가 날이 새기도 하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앞에서 울거나 아빠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정돈이 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다가 서로가 더 상처받고 슬퍼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밝은 척, 애써 잘 지내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도 크게 소리쳐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 한귀퉁이에 쌓아둔 아빠의 물건 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방에는 아빠 옷가지들과 신발 같은 것들이 있어 차마 들어가지 못한 서재의 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적어나 정리해서 추려서 잘 둬야겠다는 생각에 상자를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일하시며 받으신 여러 상장들과 표창장,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들. 이렇게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우리 아빠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마음이 서글퍼 또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한쪽에 뭉치로 묶인 편지들이 보여 열어보니 편지의 시작이 아버지께인 겁니다. 깜짝 놀라 다른 봉투들도 열어보았는데 모두 아빠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편지를 보여줄까 하다가 엄마가 알면 더 충격받으실 것 같아 혼자서 그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이 있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 덕이라는 말도 보였습니다. 편지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도록 편지가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경찰서에서 편지를 받으셨고 그분도 사무실인 것 같이 무슨 빌딩에서 보내셨더라고요. 고모가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아빠가 그 큰 돈을 엄마 몰래 빚까지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 이복 형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이렇게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아빠가 부정까지 저질렀을 거란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빠가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더 이상 따질 수도 없다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나만 괴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주소로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선 씨의 딸 이현선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간 나누신 편지를 보게 되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4개월 전쯤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이런저런 사정들로 이사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리가 덜 된 아빠 짐을 정리하면서 보내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던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희 입장이나 저희 엄마의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모두 다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제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겠습니다. 편지 받으시는 대로 연락 좀 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도 무척이나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면 아빠가 무슨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우리 공주님께서 얼굴이 안 좋네 라며 전처럼 안아주시길 바라고도 바랐습니다. 절 토닥여 주실 것 같고 금방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함께 밥 먹고 잠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아빠는 어디에도 계시질 않고 감당하기 힘든 빚과 이복 형제까지 나타날 지경이니 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끝없는 수렁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한 일주일쯤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느낌상 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이현선 씨 전화 맞습니까? 라며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자 흐느끼는 목소리로 제가 연락이 늦었습니다. 일 때문에 해외 좀 다녀왔는데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집으로 찾아가 봬도 되겠습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는 말을 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는지 목소리를 듣자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아직 모르세요. 일단 밖에서 저부터 뵙죠. 오늘 저녁 어떠세요? 라고 하자 그쪽에서는 지금 당장도 좋으시다며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나니 알바도 과외 수업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던 그 흐느끼는 목소리만 계속 귓가에 맴돌더군요. 약속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에 도착해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 아빠 아들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 그쪽에서 어른을 모시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급지고 세련되게 꾸미신 모습에 혹시 저런 것도 다 우리 아빠 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고 나니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제가 위로해드려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저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있었습니다. 울음이 좀 잦아들자 겨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며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네요. 한눈에 봐도 따님인 게 느껴집니다. 하시며 절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빠와는 이라고 말하는 제게 제가 아버지 아들하기엔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아버진 저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라며 저희 아빠와의 인연을 말해주시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생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엄마는 도망가고 그래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그러지.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빵을 몇 개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 길로 소년원에 가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나오게 됐죠. 그때 신고받고 오신 경찰이 아버지셨어요.
신입이셨는데 제가 봐도 만만해 보였는지 아버지께 욕도 하고 달려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이 눈에 밟히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소년원에 가고 없는 사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동생들을 돌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년원에서 나오자마자 검정고시 보게 해주시고 기술 배우는 학원 보내주셔서 저랑 제 동생들 먹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도 드리고 편지도 드렸어요. 편지는 그냥 제가 마음 편하자고 쓰면서 엇나가지 않게 절 붙들어주는 동아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잡고 싶거나 힘들 때면 어리광 부리듯이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일 배우면서 서러운 것도 힘든 것도 견디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 배운 일이 잘 돼서 아버지께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라며 다시 우는 그분의 손을 이번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울면서 아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의심부터 하느라 괴로웠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터진 울음을 수습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그분이 내일 일찍 집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아버지 계신 곳도 가야 하고 어머니도 뵙고요. 라고 하시길래 마침 엄마 식당도 쉬시는 날이라 그러시라고 하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오랜만에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분 만난 이야기를 하며 오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전하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아빠한테 미안하다 했더니 엄마는 얘, 너희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니? 그럴 정신 있으면 나가서 불쌍한 사람 하나 더 데려오지. 너희 아빠는 그러느라 바람도 못 피워. 라며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아빠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아빠와의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이제서야 다시 떠오르고 아빠가 너무 그리웠지만 며칠 동안 괴로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며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자니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띵동. 벨소리에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엄마께 어머니라고 부르시며 한동안 두 분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례식에 안 나타나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어. 잘 지냈니? 멋있어졌네. 라고 엄마가 말하자 제가 외국에 좀 갔다 왔어요. 오고 가긴 했는데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깟 돈 좀 번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몰랐네요. 라며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이거 보여드려요. 하시더군요. 그분께서는 철강 쪽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고물상으로 시작해서 직원이 하나씩 늘어나 지금은 직원이 150명 정도의 규모가 되었고 그 업계에서는 거의 1등, 2등 하는 업체가 되셨다죠. 기사가 날 정도로 내실 있는 회사라며 명함을 주셨습니다. 흔히 고물이라는 고철을 매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파시는 일을 하시는데 외국에도 자주 나가셔야 하고 그래서 아빠에게 아직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다시 만나 아빠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가신 줄도 몰랐다며 펑펑 울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통장은 제가 아버지 퇴직하시면 노후에 쓰시라고 따로 모으고 있던 돈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가버리셨으니 이 돈 받으세요. 제발 저 사람 노릇 좀 하게 받아주세요. 어머니, 제가 이 돈을 못 드리면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뵙니까? 라며 엎드려 오시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그 통장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공이 9개였어요. 엄마랑 그분의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저희는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아버지를 모셔 나온 납골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확인한 엄마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이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제수씨,
이번 달에는 돈을 좀 2배로 줘야겠어. 나도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주 곤란하다고. 라는 소리가 전화기 밖까지 들릴 정도로 매섭게 소리치듯 말하는 게 큰아버지더군요. 노력해 볼게요. 라고 전화를 끊으시는 엄마를 유심히 보시던 그분이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서 엄마께서 그간의 일들을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그분들께 돈을 보내면 보냈지 빌리셨다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확실해요. 어머니, 혹시 그 차용증 있으세요? 라고 하셔서 엄마가 집에 있으니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 차용증을 그분이 가지고 가시면서 제가 저희 회사 변호님께 부탁드려서 좀 알아볼게요. 연락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현선 씨,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요. 무슨 일 없어도 연락해도 돼요. 라며 가시더군요. 약간의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빠가 투자했던 돈보다 훨씬 큰 돈이 돌아왔으니 우리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겼죠. 그리고 그분을 아빠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웃기기도 했지만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들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큰아버지들과 고모가 저희 집으로 밤늦게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어휴 이것 봐라. 이렇게 돈 빌린 것들은 두 발 뻗고 자요. 도대체 돈은 언제 다 줄 거야? 이러다가 또 야반도주하는 거 아니지? 라며 신발 신은 채로 집으로 들어서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막아서며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참지만은 못해요. 타다리 돈 드리잖아요. 왜 이러세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둘째 큰아버지가 어휴 가정교육이 이 모양이니 너희 아빠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야. 재수씨 도대체 자식 새끼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오빠 제 할머니 우리 집에 처음 오던 거 생각 안 나? 분칠도 하나 안 하고 말간 얼굴 해가지고 순진한 척 우리 아버지 뒤에 머뭇머뭇 들어와서 등신인 줄 알았는데 안방 차지하더니 바로 애아빠 나왔잖아. 이래서 씨도둑질을 못하는 거야. 생긴 건 말짱해서는 뒤로 호박씨나 까지. 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시던 저희 엄마가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오지 마시고 제발 저희 애한테 그런 막말도 하지 마세요. 라며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저와 저희 엄마를 비웃듯이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먹고 여기저기 기웃대더니 새벽이 돼서야 가더군요.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사람 탈을 쓰고는 저렇게 못한다. 설령 너희 아빠가 그 돈을 빌렸다고 해도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며 우시더군요. 차용증을 가지고 갔던 아빠 아들께서 연락을 주시기로는 차용증의 도장과 우리 아빠의 인감도장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더 알아봐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위조된 쪽이 맞을 거라면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찾아와도 티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증거 완벽히 해서 잡아야 나중에 발뺌 못하니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더 힘들고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결말을 위해서요. 며칠 뒤 고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예? 너희 엄마 왜 전화 안 받니?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와서 우리 오빠들이랑 나 아무 죄도 없다고 얘기해. 너네 큰아버지들 다 잡혀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라며 소리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고모도 곧 형사들이 잡으러 가시겠네요.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며칠이 지나 엄마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와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진술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빠 아들께서 더 면밀하게 알아보신 결과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은 가짜였습니다. 그 가짜 차용증을 가지고 저와 저희 엄마를 협박하시고 돈도 받아가신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을 위해 만나고 나니 그분들은 그 사이 기가 많이 죽었더군요. 하지만 저희를 보더니 제일 큰아버지께서는 미안하게 됐어. 그러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고분고분하게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미안하고 없던 일로 해. 얼른 나가자. 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옆에서 고모가 난 몰라. 오빠들이 돈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나는 진짜 빚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니 둘째 큰아버지가 어이없어 하며 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모르긴 뭘 몰라. 서류 위조하는데도 네가 알려줬잖아. 어디서 혼자만 빠져나갈라 그래. 라며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희는 형사분들께 그간에 있던 일들을 따로 말을 하고는 그 사람들과 만나 사실관계에만 대답을 하고 다른 말들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빠 아들께서 보내주신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알아본 결과 저분들이 돌아가신 이병선 씨께 주기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시고 받아가셨던 것 같아요. 큰 금액들은 아니었지만 모인이 꽤 큰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병선 씨의 장례식에서 범죄를 모의하며 어머님과 따님께 갈취해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민사로도 소송을 해서 그간의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저쪽도 알아보니 재산이 없지도 않던데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으신 분들도 아니고 말이죠. 뭐 친척 관계다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 봐주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 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절대 봐주지 마시고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저희 아빠가 하늘에서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풀 수 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몇 개월간의 고생도 서글펐고 아빠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워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빠를 믿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구치소에 있고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짓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들과 고모부가 찾아와 돈은 돌려줄 테니 제발 합의해달라고 하기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더 벌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이 건네신 아버지의 노후자금으로 작은 5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래층들과 1층 점포에 월세를 받아서 어머니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셨지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 아빠 아들의 동생분들과 아내분, 아이까지 만나 식사도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모두 참 좋은 분들이셔요. 이 모든 일들이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저조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자랑스러운 아빠 덕분에 저희는 다시 웃을 수 있어졌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셨던 거였어요. 아빠가 뿌려놓은 온정들이 사랑의 부메랑이 되어 남겨진 저와 엄마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아빠가 함께 계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요. 아빠,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이제 마음 놓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뿌려놓은 선행이 저와 저희 엄마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라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